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유엔장애인 권력위와 이행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공청회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네, 1부에서는 이번 장애인 권력위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기초연구를 해주신 김영구 센터장님, 장애인 인권 포럼의 김영구 센터장님이 주제 발표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님, 그 다음에 권호영 정신장애인 인권연대 변호사님, 그리고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 김혜영 사무총장님, 그리고 장애권익문제연구소의 김강훈 국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토론 내용을 들으시고 김영구 센터장님이 좀 답을 주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듣고 그리고 오늘 또 이 토론 시간에 또 함께 해주실 조정민 인디고 대표님의 의견을 좀 들은 다음에 또 전체적인 또 토론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의 토론에 대해서 주제 발표자로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석해 주신 모두 고맙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이제 아는 얘기를 듣고 참고를 하고 싶었고요. 예를 들면 지표 개발을 할 때 예를 들어 전문가들이나 당사자분들을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지표의 실효성이나 정확성이나 아니면 적절성 같은 걸 해야 돼. 저는 그게 물론 연구 과정에서 분명히 하는데 꼭 면피용으로 그렇게 제작하는 것보다는 그냥 얼굴 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좀 기록을 하고 참고를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얘기도 이제 조태규 실장님하고 준비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어쨌든 저희 의도에 맞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일이 사실 지적사항이고 사실 좀 역정되신 것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리는 게 힘들 것 같고요. 제가 공통적으로 하나는 지표를 구체화하거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가 1차로 제시하고 있는 지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하고 몇 가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또 다시 좀 여쭙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종 견해 예를 들면 이제 모니터링을 하거나 평가가 됐든 간에 이제 목적이 이행이 안 되는 불이행 분야나 이행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성 분야나 아니면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벽이 있다면 그걸 없애거나 완화하는 어떤 효과적인 개선 조치를 제안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게 최종 견해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그거 다 좋다는 거냐. 예를 들어 그런 역으로 질문을 해 주신 게 있어요. 제안을 한다는 것은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도 기본이 되겠지만 CRPD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국가가 조치하고 있지만 더 발전의 여지가 있다면 이것도 또 제안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충족이 됐다고 해서 충족이 됐으니까 잘하고 있다 이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지표를 기준으로 요구하는 바를 충족 정도를 보면 충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김강훈 기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법 제도가 분명히 있고요. 정책도 있고요. 이행 시스템도 만들어 놨고요. 교육도 하고 있고 지침도 만들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CRPD가 요구하는 걸 다 하고 있는 거죠. 그것 자체를 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행 조치의 효과성을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행을 하고 있는데 행동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취지에 맞는 걸까? 오히려 이행 조치를 하고 있다지만 그게 다 예스로 답변이 될 수 있지만 이게 효과성 측면에서 비판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지표에 넣느냐 아니면 지표에 대해서 의견을 코멘트에 그 내용을 넣느냐의 방식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다 지표에 들어가든지 지표에 안 들어간다면 지표에 하나하나 코멘트를 저희가 분석을 할 때 내용으로 다 집어넣는 방식으로 한번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좀 더 중요하게 다루었으면 하는 이슈를 몇 가지 주셨어요. 아까 권호영 변호사님은
성년의견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권 영향이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파급력이 있는데 장애에게조차도 그걸 그만큼 수준으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거야말로 분석을 할 때 이게 얼마나 시급하고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로서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여성 장애인의 출산이나 육아 지원 또는 건강한 가정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사실 필요한데 많이 부족하죠. 서비스라는 게 종류가 됐든 양이 됐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표에 설정한 내용에 꼭 들어가야 된다면 또 같이 논의를 해서 들어갈 부분은 들어가겠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지표를 기술하면서 관련된 데이터를 언급하고 이 언급해서 나오는 시사점을 제공을 하면서 다시 이제 개선 이런 발전의 여지가 있다 또는 이 부분은 뭐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지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나 평가 결과 보고서에 넣는 방식이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러면 사실 제가 또 듣고 싶었던 부분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언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실체적 조항마다 지표가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이걸 분류하는 방식을 아까 법, 제도, 정책 분야로 하나를 묻고 그 다음에 법, 제도,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이행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를 묻고 그 다음에 법, 제도를 이행을 했는데 그 성과가 나온 데이터들을 잘 공개하고 있는가를 묻겠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서 이렇게 분류해서 한번 모니터링을 진행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한 좀 이게 정말 실효적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요. 내 토론자께서 지금 김영우 센터장님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혹시 보충적으로 더 언급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네. 그냥 사장님이 제가 인정하던 그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는데 일단 이제 그 협약이 요구하는 요구사항 이제 특히 협약 12조에 의하면 법앞에 동등한 인정이라는 것은 모든 인격으로서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앞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데 분명히 차별적인 법령이 있는데 그 법령은 저는 이제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민법 규정과 정신건강법에 의한 비자발적인 치료 입원에 관한 규정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말고도 아마 다양한 법률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법률들이 어떤 것인가 그 법률에 대해서 우리 국가나 정부나 우리 사회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그 협약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지가 있으면 우리 실천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것만 우리가 체크가 돼도 상당한 진보를 가져올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우리 유엔 장애인권위원회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 공부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13조 사법 접근성은 제가 이게 법률 구조, 리걸 에이드. 리걸 에이드가 이게 제공이 돼야 되는데 요즘 이제 여성이라든지 또 아동이라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법적 지원이 많이 제공이 되거든요. 의무 변호사 제도.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어떤 사법 지원을 위해서 의무 변호사 제도를 위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지 또 법적 절차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본인이 형사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되든 아니면 본인이 사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상하는 소송을 할 때 이걸 지원하는 공적인 그런 구조 시스템이 있는지 없다면 이걸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이것도 항목에 들어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14조 신체의 자유 안전은 아까 유엔 장애인권위원회 권고 내용대로 지금 현재 정신건강법의 그 내용 자유박탈 용량 이거는 폐지돼야 되는 수준이라서 이 법률에 대해서 분명히 모니터링 할 때 그걸 언급을 해서 유엔 또 장애인권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럼 정부에서는 이 폐지를 위한 조치를 했는지 아니면 하려고 하는지
제가 기억나는 게 2014년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정부의 담당 과장이 와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건강법에 의한 비자발적인 그 구금제도를 폐지할 의사가 없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유엔 협약을 자기는 가입해놓고 비준해놓고 이제는 그런 의지가 없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국가라는 게.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여기 우리 장애계에서 모니터링하면서 그걸 지적을 해줘가지고 이거는 폐지해야 되는 게 국제 원칙이라는 걸 알도록. 또 그렇게 어떤 노력을 정신건강법 개정했는데 그 내용이 그런 내용 그러니까 협약에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WHO에서 협약에 반한다고 했더니 그 번역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WHO는 대한민국 법 개정이 협약에 뭐 부응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보도를 했어요. 그걸 내가 정부에도 지적을 하고 언론에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취재도 안 하고 정부가 뒤로 WHO 관계자 제네바의 그 유엔 대표부 통해 가지고 해명하고 뭐 뒤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좀 그런 식으로 해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당사자로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지적을 해서 분명하게 할 건 해가지고 당인네들이 지금 인식을 잘못하는 이건 폐지해야 되는 그런 폐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적인 노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여기에는 그 구금돼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인권 침해 당해도 바깥으로 전달할 길이 없거든요. 그건 스마트폰 사용을 못하게 해요, 정신병원에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이제 제가 입원했을 때 보호자로서 도와준 기억인데 우리 집사람도 가족 입장이지만 아니 도대체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떻게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영역이 어디 있냐. 스마트폰만 사용하게 해줘도 이걸 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9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19조는 사실 이 참여 문제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이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그 참여를 위해서 당사자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정부에서 예산을 어떤 배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 대응 부서가 있는지 제가 우리 정신건강 그 담당 부서에다가 우리 소비자 단체들을 대응하는 공무원 한 명이라도 배정해 달라 그랬더니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포럼에서. 그러면 자기네들은 막 과를 국으로 막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많은 공무원들인데 각 전문 분야별로 하나씩 과를 만들어요. 뭐 알코올 전문, 뭐 여기는 정신병 전문, 여기는 치매 전문 이렇게 과를 만들면서 우리 소비자들 또 당사자들 대응하는 공무원 한 명 배정해 달라 그래도 그거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참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고 당사자들 독립생활의 어떤 주체로 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산 문제고 담당 공무원 문제니까 그걸 모니터링하는데 좀 지표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항별로 구체적인 지표로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김강원 국장이 얘기한 것 같이 좀 지표에 대한 추후 이제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해 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인디고에 조성민 대표님 참여하고 계신데 더 인디고입니다. 예? 더 인디고에 죄송합니다. 예, 더 인디고에 조성민 대표님 더 인디고라는 인터넷 요즘 짱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장애뿐만이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담은 더 인디고 더 인디고 치면 되죠? 구글에. 네, 좋습니다. 더 인디고 네이버에서 치시든지 네이버 치시든지 구글 치시든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가수가 나오고. 네. 더 인디고에서 지금 활발한 요새 언론인으로서 활동하고 계신 조성민 대표님도 의견 듣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토론자는 아니었고요. 오늘 좀 와서 좀 참가하면서 좀 듣고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제 지표를 미리 개발한 걸 받아보지 않고 지금 여기 와서 사실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연구를 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좀 놓으면 앞에서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국내 연구로는 이게 지금 12년 만에 처음 연구가 됐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 전에 민간 보고서 제출할 때 좀 했던 13년, 14년 이때는 사실은 조항을 놓고 지금의 제도가 있냐 없냐 약간 개량화식으로만 한 거지 실제 전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게 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앞으로 지표를 떠나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려면 그 이행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포괄적으로 큰 그림을 잘 일단 그리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한번 진짜 제대로 해놓으면, 그동안 말로만 자꾸 하는 CRPD 이행을 어느 정도 했느냐, 이런 것들을 국가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권 변호사님 이제 말씀하셨지만, 언제 장애인단체들이 이렇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CRPD를 놓고 그 정신과 그 조항에 빗대어 운동을 했었는지 지금까지 그거를 저는 못 해왔다고 보는 거고요. 그때 막 필요나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운동을 해오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의 장애 운동의 방향에도 큰 도움이 될 거다. 이거는 이제 뭐 김강훈 국장님이 이제 얘기를 또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대단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앞에서 토론자께서 이용석 실장님이 민간 보고서에 좋은 활용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뭐 저 동의는 이제 하는데, 오늘 지금 토론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자칫 이 지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우리 상황을 갖고 지표를 만드는 게 아니고 UN 권리위원회와 또 권리협약이 나를 이렇게 바라봐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을. 그럼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지표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국내 상황을 갖고, 다만 국내 상황은 그런 지표를 개발할 때 참고를 할 수 있어도 그걸 그렇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2014년에 나온 최종견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해석이 명확하지만 좀 불충분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때 나왔던 66개가. 그래서 그것도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하고, 또 국가들도 다 상황마다 다르니, 또 우리나라에서도 법률들 판단할 때 1심과 2심이 완전히 극명하게 달라지잖아요, 사실은. 한 나라에서도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더 그렇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걸 좀 더 깊게 해석을 하자라고 해서 일반 논평이 나왔는데, 그 일반 논평에 대한 이제 고민도 여기 좀 담겨져야 되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또 하나가 이제 좀 사례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아직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서 직권조사를 했거나 아니면은 개인진정제도를 통해서 구제받았던, 그럴 때 UN 권리위원들이 어떤 평가를 내놓고 그거를 제시했는지 리뷰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보다 보면 각각 조항들의 사례가 굉장히 많이 쌓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즉, 그 이야기는 이 지표를 할 때 우리가 이걸 넣자 마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최종견해와 일반 논평과 그동안의 UN 위원들, 권리위원들이 이렇게 어떤 직권조사든 개인진정대를 내놨을 때 그 사례를 어떤 관점으로 봤는지를 보다 보면 이 지표가 거의 완성이 될 거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거 굉장히 방대한 작업을 사실은 우리 인권포럼의 김영우 처장님이 하셨는데, 좀 더 달라붙어야 되겠다. 일단 이거대로 하더라도 추후에 계속 보완을 해나가는 작업에 그 두 가지가 더 붙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뭐 이게 이제 단순히 저도 이제 지표가 어떻게 나왔나 이제 이렇게 때문에 와서 참 보려고 했던 건데, 그런 점에서는 저도 좀 이게 굉장히 또 필요한 거고, 그리고 국가가 하지 못하는 사실은 우리 이행 체계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거가 하나가 뭐 운동성을 떠나서 하나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제 어떤 기구 혹은 조직 혹은 어떤 그런 TFT로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어쩌면 이게 저는 올해로 끝이 아닌 것 같은데, 내년에도 좀 이렇게 좀 달라붙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 어떤 우리의 연구 활동이나 이런 모니터링 체계를 만드는 거는 해외 국가들에게도 좋은 사례가 분명 될 거다. 저는 그런 점에서 아주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는 그냥 참고만 하는 거지, 국제 수준이 성경은 전 성경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해도 달라지잖아요, 해석이. 그래서 그 시대를 반영하는 국제 수준의 어떤 그런 지표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지표가 개발이 되면은 뭐 개발한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 이 국제적인
기준을 잘 반영을 해서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국제 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좀 기초 작업이 이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일단 토론을 들었습니다만 좀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는 오늘 이 행사가 어떻게 개최가 됐는지 좀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이행이 이제 전 세계 화두, 우리에게도 화두입니다. 그럼 과제로서 얘기되고 있는데, 근데 그 이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가 보고서 또는 민간 보고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분야에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안 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나라별로 유엔에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별 비교가 안 돼요. 나라별.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한국은 얼마나 지금 지금 장애인의 그 나라의 장애인의 삶을 그 삶의 질을 보장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가장 그 기본적인 그 지표라고 어폐가 있는데, 지표라 그러면 CRPD거든요. 네? 나라별로, 그죠? 나라별로. 그래서 그것을 얼마큼 이해하는지 보고를 하게 되고 보고 평가들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 그걸 비교하려면 현재의 장애인 권리협약의 조항을 가지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떠냐, 이런 의견을 냈고, 제가 그래서 CRPD NGO 연대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DPI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DPI에서 흔쾌히 맡아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인데, 이제 지표 개발이라는 게 결국은 계속 좀 나왔습니다만 계량화될 수 있어야 되고요. 측정 가능해야 되고요. 지표라는 게 뭡니까? 그게 뭔가 변화된 결과를 갖다 알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한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은 CRPD가 이행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2008년에 비준했나요? 예, 2008년에 비준한 이후에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년에는 어떻게 변했을까? 그럼 우리가 지표가 있었다 그러면 2008년에 측정을 했을 거고요. 2018년 10년 지난 다음에 측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측정한 데이터의 변화가 한국의 그 CRPD 이행에 대한, 또는 그거 CRPD의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과 제도와 환경에 대한 비교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조성민 의원이 국제 비교라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하셨는데, 나라별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별로 그 한국과 일본과 뭐 아프리카의 케냐와 뭐 유럽의 뭐 네덜란드와 이 나라들을 지금 현재 그 CRPD를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나라별로 비교한다는 거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을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정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떤 민간에서 할 수가 있고 장애인 단체 정도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표라는 건 굉장히 임의성이 있거든요. 일단 조작적으로 정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김강욱 국장님하고 권영웅 회장님도 몇 가지 사례를 얘기하셨습니다만은, 가령 장애인 차별금지라 그러면은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이 5조에 있는데, 그러면 이 5조에 관련된 걸로 우리가 지표를 개발해 보자 했으면 딱 떠오르는 거는 그 나라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걸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차별금지법이 그냥 선언적이냐 실효적이냐, 그 차별금지법을 이행할 수 있는 구제 절차나 어떤 모니터링 체계가 존재하느냐, 이걸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나라마다 나오겠죠? 그러면 이 지표에 대한 우리가 점수화해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과연 이 방대한 장애인 권리학 분야에서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이제 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거는 공청회는 1차적인 것이고,
2차적인 것은 이런 걸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이 후속 2차적으로 가야 될 텐데 DPI는 좀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내년에? 네, 이제 오늘 지금 이제 패널분들이 이제 좋은 이제 의견을 많이 주셨고,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 몇 달 전에 우리 지금 좀 전에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 김동호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국내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CRPD 자체가 국제 공통된 권리 기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각 국가별로 그 권리들이 어떻게 비교 분석이 될 수 있을지 그 어떤 기준점이 필요한데 그거를 좀 마련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주셔서 이거는 DPI뿐만 아니라 국내 그리고 그 외에 있는 장애인 전체 아태 지역 전 세계에 있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일정 부분 여기에 대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라고 싶어서 요거를 이제 기약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할 때도 좀 시간이 촉박했었어요. 근데 단순히 올해 단년도에 사업으로 갔다는 아마 좀 어려웠을 텐데 제가 이제 위원장님께도 단계적으로 좀 이번에는 기초적인 걸 한다면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좀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의견 수렴들을 하는 걸 통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더 인디고 조성민 대표님이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별로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행평가 지표 개발을 할 때 큰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객관성이라고 봅니다. 누가 보든 간에 인정할 수 있는 그게 객관성인데 그 객관성이 담보라는 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겠냐는 거죠. 그는 그 조성민 대표님이 얘기하신 그런 국제 근데 CRPD 안에서 보면 제가 이제 아마 김영구 우리 연구자님께 제가 자료를 좀 최근에 이 지표에 대한 그 유엔에서 나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평가에 대한 지침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과연 당신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트레이닝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되는 작업이 최근에 번역이 됐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김용구 센터장님한테 제공하면서 저는 저희가 평가지표 개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국내 것뿐만 아니라 각국이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물론 좀 차이는 있겠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서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는 모니터링에 대한 지침서가 위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트레이닝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연속적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 조항들을 어떻게 여기에 적용을 시킬 거냐. 그래서 이거를 어느 나라 국가하고도 비교해도 좀 객관성을 띄고 진행시켜 나갈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에 좀 큰 방향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CRPD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은 지금 자료집에 첨부가 돼 있고 이거죠? 네. 부록으로 첨부가 있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추후에 DPI 홈페이지에 게재가 될 테니까 그때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인데 이제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은 지표를 만들기 위한 기본 중요한 자료가 되겠지만은 이거 자체는 지표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표 만드는 작업을 지금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가이드라인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반영돼 있고 또 이번 연구에서 이런 또 진행한 부분들이 있어서 각 조항별로 이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무엇을 봐야 되고 이 조항에 관련해서는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을 점검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중에서 그거를 어떻게 지표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작업들이 앞으로 이제 후속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방향에서 오늘 이제 나머지 시간의 토론은 제 생각에는 그럼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방향에서 언급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야지 이제 다음번에 오늘 공청회를 토대로 해서 다음 단계에서 할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거를 DPI에서 또 맡아서 해주시면 감사한 거고 또 DPI 사정이 안 되시면은 뭐 다른 단체에서 해주시든가 CRPD 연대 차원에서 해주시든가 네, 그러면 되니까 정보적으로 추후에 지금 이제 그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를 할 때 저희가 지금 이거 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주관단체 해가지고 주체단체 해가지고 세 단체가 입장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DPI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인권포럼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게 저희 NGO연대, CRPD NGO연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NGO연대가 지금 28개 단체가 회원단체로 연합이 돼 있는데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NGO연대에 최근에 CRPD 연구하고 지표 개발을 위한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이제 구성을 하였는데 이게 저희가 그냥 이름만 구성할 게 아니라 지금 오늘의 이 지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연대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어떤 개별단체 차원의 뭐 접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의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근데 좋은데요. DPI 거기에 도움을 해주실 거예요? 제가 결정관대는 아닌데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부분은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CRPD 모니터링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자발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보다도 복지부에서 이걸 요청을 해왔어요. 복지부에서 이제 민간 시민단체도 좀 상설적인 모니터링 하는 데가 있으면 좋겠는데 뭐 우리가 잘한다기보다 다른 데보다는 모니터링을 15년 동안 해왔으니 그래도 방법론이나 기준이 좀 차 있으니까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지원받은 건 아니고 기존에 받았던 사업을 없애는 스킵하는 대신 이걸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그렸던 그림이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모니터링 지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평가 지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행 지수를 만들어 보겠다는 게 저희 그림이었어요. 장기적이었죠.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어떤 좋은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일단 기초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이건 사실 서두르지 않았던 것은 저희는 절대로 그런 그 계획이 있었고 그 자금 지원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 지금 막 평가 지표를 만들고 계량화 지표를 만드는 것을 어긋나는 것보다 그냥 하나씩 좀 차분히 가겠다 싶어가지고 했었고요. 그럼 인권 포럼이 이제 앞으로 해주시겠네요. 그래서 인권 포럼에서 진행을 할 때 지금 파트너십도 계속 유지하면서 좀 더 참여율을 높이면 좋겠다. CRPD 연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그 중심에 그 돈줄되는 인권 포럼이다. 아닙니다. 저 인권 포럼이 중심이 돼서 또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DPI도 계속 또 하실 거고 또 상무이기 때문에 더 하시고 CRPD 연대에서 하면 좋겠네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제가 하나 이제 의문이 있는 거는 그 이런 지표가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에 없는 거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지표들 종합적으로 그래서 지수화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뭐 행복 지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부탄이 전 세계 1위고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행복 지수 하는 그걸 지표가 여러 개가 있어요. 부탄이 1등한 건 부탄에서 만든 지표예요. 다른 캐나다의 어느 학자가 그 행복 지수를 했는데 거기서 부탄은 중간밖에 못해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는 지표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표는 우리 마음대로 만들면 돼요. 네. 우리 마음대로 만들면 되고 이 조항에 있는 것들 모두 담아서 거기에 세세한 내용을 다 지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각 조항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종합화해서 결과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차별금지 그 나라의 차별금지법이 법에 예를 들어 그 나라의 법에 근거한 차별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구제 절차가 있는가라는 걸 물은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적 환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고 나라별 비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행 가능하면서 단순하면서도 그걸 대량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정도인 건데 이걸 아무도 한 예가 없기 때문에 지금 CRPD 연대가 진행한다면 최초의 길을 가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작업이 가능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김강훈 국장님이 아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신 것 같아요. 이 조항들을. 그래서 어떨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작업하는 게? 근데 이게 지표를 만들어도 이행을 하려면 이제 국가사회에서 국가가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민간단체들이 지표를 만든들 그 지표를 가지고 뭔가 이행을 하려면 국가기관, 인권기구들을 좀 참여하에 같이 하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제가 지금 항상 느끼는 게 유엔에 가면 그 위원들이 우리 장애단체들 NGO에서 온 사람들 굉장히 의견을 존중해주고 잘 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외국에도 보면 뭐 꼭 그런 자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그 장애계를 많이 들어주고 인정해주는데 우리나라는 흔하게 그런 게 없어요. 그 부처에서 사실 자기 본인들도 잘 모르는데도 예산을 쓰면서도 본인들이 알아서 해요. 그리고 학자 교수란 시켜서 하는데 그래서 좀 더 복지부 라든지 뭐 인권위원회라든지 여기 좀 같이 공무원이라도 같이 뭔가 참여시켜가지고 이 지표를 같이 개발하고 또 내가 2030 아젠다 거기에 가서 국내 지표 개발하는데 이 국제 지표를 만들어놨는데 국내 지표는 지금 우리한테 맞춰가지고 지표를 또 만들어 놓은 그렇죠. 그래 그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왜냐면 국제 수준은 2030이 그만치 못 이룬다고 네.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현재 수준으로 지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해놓으라 하고 하니까 그것도 정말 그게 계속 그런 식으로 다 하는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국내 지표 만드는 거 의미가 없어요. 네. 저기 SDG도 국제 지표가 나와 있으면은 되든 안 되든 거기에 점수를 받아야 돼요. 못 되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야지 비교가 가능한 거니까. 근데 지금 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지표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실행해낼 수 있는가인데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만들어지면은 현재의 그 당사국에 대해서 국가 보고서를 낸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 보고서에 대해서 유엔이 그 견해를 냈고 그거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자료에 있는 걸 가지고 지표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 하나 있고 지표를 갖다 각 나라의 장애인 대표적인 단체들한테 보내고 장애인 단체들이 그 지표에 의해서 자기네 나라 상황을 갖다 평가하게 점수 매기 해서 그걸 모아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뭐 당장 우리가 할 건 아니니까는 나중에 그런 측면인데 이제 저는 의문이 과연 이런 지표를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강훈 국장님께 그런 고민 좀 한 것 같으니까 아니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셨잖아요. 지표 이런 거 하면 좋겠다고. 네, 단편적인. 그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당장 가부간을 말씀드리는데. 아니 만들라고 책임을 부여하진 않을 테니까 책임지라고 안 할 테니까 부분적으로 통과가 될 것 같은데 네. 전체가 다 가능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일부 조항에서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네. 그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다. 예. 그럼 우리 민간 보고서 작업하실 때 활동하신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 실장님. 저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지표, 그러니까 기초안에 나와 있는 지표는 그 길로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 이 지표가 기초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세부 지표로 좀 다양화해서 이제 이것은 CRPD에서 딱 권고하는 내용이니까 그거는 고정 지표가 되고 밑에는 세부 지표를 통해 가지고 좀 더 현재의 상황을 좀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표를 체크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이나 뭐 기타 지금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대부분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수치화해서 이제 그 값을 매겨서 이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법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건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일단은 장애계가 여기에 얼마큼 포함할 수 있는지 또 아까 이제 권영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후견인 제도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실제로 장애인단체에서 성명 후견 제도의 전달 체계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장애계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한 예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과연 우리 장애계가 다 견디고 그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은 전 불가능하다고 봐서 실제로 이 지표에서 이 부분은 봐주고 이 부분은 봐주고 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면 별 의미 없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지표가 우리나라 장애 경제 이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려면 현재 고정지표 밑에다가 세부지표를 분명히 만들어서 그 값으로 그 결과치를 만들어내면 충분히 이 지표는 우리가 효용성 있게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현재 지금 그 인권위가 저기 모니터링 기관이잖아요, 이 CRPD. 근데 CRPD 인권위의 모니터링 체계가 어떠냐면 대부분 이제 저걸 위탁을 줘요. 위탁을 줘서 대부분 그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의 활동가들한테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의 값으로 그냥 시정 여부를 판단해서 모니터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고정지표가 없이 그때 따라서 그 값이 조정되니까 그 비교가 안 되죠. 그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왕에 이렇게 시작한 거, 좀 더 그 고정지표와 그다음 세부지표, 그러니까 세부지표는 좀 변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좀 설계를 하셔서 김영구 선생님께서 돈은 저기 그거 된다니까 뒷자리가 네네. 서로 이제 좀 화합을 하셔서 뭐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분들이 또 여러 가지 뭐 NGO연대 김광호 국장이나 권영 대표께서 하시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게 정량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그 방법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지표의 값을 장애인 당사자들이 쉽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이 지표계 말이냐 그 결과치가. 그래서 당사자들한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야, 이 값이야. 근데 그 값이 뭔데? 라고 하는 것들의 문제를 어차피 지금 CRPD를 아는 장애인 당사자가 몇 퍼센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2017년도 장애인 실태에서 보면 당차법을 아는 장애인 당사자가 2% 정도밖에 안 되는, 이거보다 더 적겠죠.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고 이 지표를 통한 값을 우리가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보다 쉽고 간결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용수 센터장님은 지금 다음 단계에서는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표하고 지수하는 거. 그러니까 그 얼마든지 이걸 지표 만들고 지수할 수 있겠다고 네. 확신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걸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냥 만들면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객관성이나 수용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이 있고 그렇죠. 한편으로는 지역적 맥락이나 사회환경적 변화를 또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이게 상충돼요 사실. 국제적으로 예를 들어 통용을 하거나 이해관계자가 수긍을 하려면 어쨌든 객관성은 수용성이 첫 번째일 거예요. 객관적 수용성이 국제적인 무대로 가더라도 결국엔 표준 CRPD로 가야 된다는 말인데 여기다가 사회환경적 변화나 지역적 맥락을 너무 집어넣어버리면 비교 가능성이 좀 떨어지죠. 예를 들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인천전략 여러분 아시면 인천역에 지표가 있거든요. 네. 지표가 62개가 있고요. 그 62개의 지표를 그 중에서 이제 핵심 지표가 41개고 그 중에 이제 41개인데 그 지표를 개발할 때 이제 그 41개의 지표가 인천 전략의 전반적인 전략 목표들을 다 반영하지 못해요. 예. 지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천 전략에서 지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가장 상징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거기 보면 그 국제공항의 접근성을 보는 지표가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수도에 있는 선거 국제공항 보는 그 접근성을 보는 게 있었고요. 또 수도에 있는 그 공공 건물의 접근성을 보는 게 있었고요. 그러면 수도에 있는 공공 건물의 범주가 명확치 않잖아요. 그리고 접근성이라는 게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물론 국제 표준이 있어요. 뭐 ISO 기준 같은 게 있는데 그걸 갖고 지금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표는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게 실행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를 해봤더니 나라마다 자기 나라 기준이 있으니까 자기 나라 기준대로 한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저기 편의시설법에 있는 기준대로. 우리는 또 접근성이 있냐 없냐를 보는데 접근성이 우리나라 기준 접근성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안 하잖아요. 적정 성취로 해가지고 비율 해가지고 몇 퍼센트, 80 몇 퍼센트, 70 몇 퍼센트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85%는 적정성이 있는 거고 75%는 없는 거냐? 이것도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표는 그런 어려움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완벽한 지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 거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2022년에 그걸 토대로 해서 또 비교를 할 거예요. 중간평가한 걸 가지고.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하면 된다. 그리고 그 CRPD의 모든 유형을 지표가 반영할 수는 없다. 대신 상징적으로 핵심적인 내용들만 반영해서 나라 간 비교를 하자. 그리고 나라 간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나라는 화나게 만들고 어떤 나라는 자부심을 갖게 만들고 그렇게 해보자. 그 장청에서 옛날에 시도 평가하니까 처음에 했을 때 뭐 대전인가 어딘가 충남인가 꽁지했대잖아요. 담당 국장이 날라갔대요. 네. 근데 그거는 경쟁을 붙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극을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나라별 비교가 없으니까 CRPD 이행해서 어떤 나라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했는데 한국과 일본의 데이터와 비교를 해봤더니 일본이 훨씬 못해. 그럼 일본 장애인들 자존심 상하겠죠. 일본 정부도 뭔가 자각을 하겠죠. 한 예입니다만은 해보지 않은 논입니다만은 그런 거는 정부는 못하지만 민간에서 특히 장애인 단체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또 실례로 KSDS에 잠깐 참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는 평가 지표의 근거로 뭘 거냐면 통계. 그러니까 모든 평가 지표의 근거 값을 통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 지표의 뭐랄까 정확성 같은 거를 담보하는 방식으로 그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작업하면서 온갖 통계를 다 뒤졌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장애 쪽에 나와 있던 통계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국가 통계로 지금 장애 쪽에 등록되어 있는 게 3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FJ 통계밖에 없어서 그것이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평가 지표의 근거를 뭘로 할 것인지 사실 고민이 좀 있어요. 한가님하고 제가 조태훈 시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생각나는데 우리가 이 지표를 국제 비교하기 위해서 만든다 해가지고 우리 기준대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정책이 안 돼 있는 개발도상국이 답을 할 때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점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조 시장님. 네. 그러니까 저도 자연께서 저한테 말 시키기 전에 발언 기회를 주기 전에 이제 한다는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셔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놓치는 게요. 이걸 하다 보면 지금 자장님께서도 얘기하신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나중에 하다 보면 우리 기준이 진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국내 이상이. 예, 그랬을 때 아까도 제가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100%는 아니어도 뭔가를 내세웠을 때 거기에 좀 같이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좀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객관성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 지표 개발이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 개발에 대한 상징성도 있지만 제가 가장 공감하는 건 아까 이영석 실장님이 발제에서 했을 때 정작 저희가 NGO연대가 민간 보고서를 쓰는데 우리부터가 교육이 안 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그래서 고생하셨을 텐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뭐 중구난방식으로 다 기술이 되는 거예요. 각각이. 그래서 우리부터도 이거를 개발을 하면서 우리부터도 트레이닝이 되고 공부가 된다고 했을 때 앞으로
2차, 3차 병업 보고서뿐만 아니라 그 이상에 가는 민간 보고서를 썼을 때 좀 더 양질해. 그리고 어디에 내놔도 좀 우리 스스로가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밑바탕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 하더라도 시도 자체는 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저도 힘이 납니다, 사실. 네. 사실 이제 혼자 꼬작꼬작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관심이 있으시고 또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 같은 기대감이 올라서 많이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여기 참여하지 못하신 저희가 8분의 TF 팀을 이제 구성을 했는데 여기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이제 2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연도를 지나서 차후에라도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서로 같이 연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 총장님은 2부의 순서에서 아직 말씀 못하셨는데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네. 아까 이용석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어쨌든 조사가 이루어져서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좀 점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제적으로 저희 여성 장애인 분야에서도 굉장히 그런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평가 지표를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학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좀 기준이 큰 그 지표들이 많은데 저희 여성장애인들은 현장에서 여성장애인들이 원하는 욕구와 또 반영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법 체계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참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이번 그 평가 지표에 많이 좀 반영이 되어서 여성장애인들 관련한 분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다른 조항에 대한 평가 지표들도 뭔가 객관성 있게 이렇게 지표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지표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표가 개발이 되면 그 지표에 따라서 이제 그 자료나 데이터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자료와 데이터가 거기에 이 성인지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예, 남녀를 구분해서 그런 데이터를 또 받아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지표가 개발되는 그런 부분들도 가이드라인 구성적으로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5시, 지금 저 시기가 좀 늦더라고요. 54분, 한 5분 남았는데요. 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실 분 있을까요? 도성민 대표님? 말씀하실 거 지금 충분히 오늘 잘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위원장님. 네네. 우리 맨 마지막 피날레에 저기 우리 연구하신 네. 손영수 선생님, 한 말씀. 그날 시간 짧게 제가 느낀 거 기초 조사자로서 어쨌든 우리 친구가 크게 있고요. 사실 아까 저희 팀장님이 깨작깨작 하셨다고 근데 저는 이 옆에서 더 깨작깨작하게 항상 했는데요. 일단 팬분들 의견이나 좋은 청취하고자 우선 제가 여기 참석을 하고 나왔던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의미 있는 지표, 조사 가지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연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되겠죠. 본격적인 작업은. 그래서 본격적인 작업이 될 때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또 많은 고민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셨으니까 한번 모셔다가 여러 가지 또 좋은 방안 같은 거 아이디어 같은 거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시간이 다 됐는데 시간 끝내기 전에 오늘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오늘 수화 통역을 해주신 분 2분이 계신데 전지현 수화 통역사와 조미애 수화 통역사가 계십니다. 두 분 같이 카메라에 좀 나올 수 있게 같이 잠깐 얼굴 같이 보여주시죠. 거기 전지현 선생님 어느 분이시죠? 네, 전지현 선생님이고요. 그 다음에 조미애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예, 영상팀, 영상 회사 이름이 뭐예요? 예? 장애적 장애병 허물기입니다. 장애의 벽 허물기. 허물기. 예. 아, 그런 회사가 있어요? 모르시나요?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단체 단체예요? 아, 장애벽 허물기에서 오늘 행사를 촬영해 주시고 유튜브 방송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 장애벽 허물기 오늘 영상팀에도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3시간 정도 오늘 토론회를 진행을 했고요. 다시 한번 이번 기초연구를 해주신 김용구 센터장님 그리고 또 손영수 연구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진지한 토론 해주신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의미 있는 이렇게 행사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전망을 가질 수 있는 오늘 공청회를 개최해 주신 DPI 측 황광식 회장님을 비롯한 또 조태용 실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각 직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공청회가 끝이 아니고 이 공청회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해 주신 대로 지표의 개발은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이 지표 개발을 좀 더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권리협약 CRPD NGO 연대가 좀 더 또 결속을 하고 또 새로운 과제를 안고 지금 민간 보고서 낼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이거 해야지.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뭉쳐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그렇게 또 성과물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CRPD NGO 연대 그 활동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